저번 주에 수질 관리 및 수자원 끝났고요. 오늘부터 정수 처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봄이 됐어요, 그죠? 봄 날씨가 돼가지고 밖에 꽃도 피더라고요. 집에 화분에도 벌써 꽃이 펴 있던데 아침에는 좀 아직 쌀쌀하긴 하지만 벌써 이렇게 따뜻한 계절이 됐습니다. 자, 따뜻해지면 졸려요, 그죠? 특히 졸리기 때문에 졸음에 대해서 우리 이럴 때 잠도 자주 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졸린 분들은 기지개 좀 펴고 또 이 시간이 또 딱 점심 먹고 나는 시간이라서 상당히 졸릴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심호흡도 하시고 졸린 분들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도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또 지금 아직 에어컨 키기도 애매한 시기라서 약간 덥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또 좀 문도 열 수도 없고 참 애매하긴 합니다. 자, 일단 졸음 잘 깨가면서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수 처리, 전기 이중층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 이중층 여기 하기 전에 정수 처리 과정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정수 처리 과정 먼저 치수구에서부터 도수에서 가지고 오죠. 자, 그러면 착수정부터 보면, 자, 착수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약품 혼화지가 오죠. 혼화지. 그 다음에 플록 형성지. 자, 여기서 플록을 만들면 침전시켜야겠죠, 그죠? 침전지. 자, 그 다음 침전지에서 제거가 안 된 그런 탁도 물질들, 즉 고용물들이죠. 이 탁도 물질들 제거하기 위한 여과지. 그 다음 여과지까지 우리가 탁도 관리를 한다라고 저번 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탁도 관리를 여과지에서 얼마로 하죠? 전체 95% 이상의 시료에서 급속 여과지 0.3 NTU, 완속 여과지 0.5 NTU, 각지 1.0 NTU. 자, 그렇게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 지아리디아 푸낭, 그 다음에 크립토스포리디움 각각에 대해서 제거율이 얼마가 얻어진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탁도 관리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탁도 관리를 하게 되고, 탁도는 우리가 제거 대상 물질이 아니라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성 미생물의 지표로 우리가 탁도를 이용한다라고 했고요. 자, 여과지를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탁도를 제거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수지에서 소독 과정을 거쳐서 바로 남은 잔류한 그런 병원성 미생물들을 제거한다. 자, 그리고 배수지로 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탁도 관리와 소독능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소독능. 바로 CT. 우리가 염소 주입량 C와 접촉 시간 T를 가지고, 자, 염소를 얼마큼 넣고, 그 다음에 접촉 시간 얼마를 주면, 그러면 나머지 병원성 미생물들이 제거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소독능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직접 병원성 미생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정수 처리 공정이고요. 자, 보면 혼화지에 응집제가 들어가죠, 그죠? 응집제. 자, 응집제를 넣어서 응집제를 넣는 이유는 이 혼화지 플록 형성지 없이 침전지만 있으면 그 자체가 가라앉는, 자중을 갖는 그런 탁도 물질들은 여기서 제거가 될 텐데, 아주 미세한 탁도 물질들은 가라앉지 않고 물에 부유해 있습니다. 물에 안정하게 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혼화지에서 응집제를 넣고 플록 형성지에서 탁도 물질들, 즉 콜로이드 물질들을 점점 크게 만들어주면은 자중을 갖기 때문에 침전지에서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콜로이드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응집제를 집어넣는다. 응집제 넣고 플록 만들어서 침전지 가라앉히고, 그리고 가라앉지 않은 나머지 물질들은 여과지에서 제거한다. 다음 정수지에 바로 염소가 들어가죠, 그죠? 염소를
주입하고 접촉시간, 정수지에서 T, 접촉시간, 일정 시간을 접촉을 시키고 다음 배수지로 넘어가서 배수지에서도 우리가 CT 관리를 하고 그리고 최종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 농도를 관리를 하면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전체 정수 처리 시스템입니다. 자, 침전지에서 슬러지가 나오죠, 그죠? 슬러지. 자,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배슬러지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슬러지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과지. 여과지에서는 역세척수가 나오죠, 그죠? 역세척수. 역세척수도 처리해야 되니까 배출수지. 자, 배출수지를, 만들어야겠죠? 저기 배출수지. 이렇게 있다. 자, 배출수지에서 나온 물은 적정 처리를 한 다음, 처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고용물들이겠죠, 그죠? 자, 고용물들을 제거한 후에 그 처리된 물은 다시 착수정으로 보내서 다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배슬러지지에서 나온 슬러지는 농축, 다음 탈수, 뒤에 건조 과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최종 케이크를 얻게 되겠죠, 그죠? 자, 농축 그리고 탈수하는 과정에서 케이크는 이쪽으로 나가는데 농축 상등액이죠. 등액. 다음 탈수 과정에서도 탈리액이 발생하죠, 그죠? 탈리액. 자, 탈리액은 모아서 얘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폐수는 별도로 배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배출 시설입니다. 정수장도 일종의 배출 시설이기 때문에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끔 적정 처리한 후에 직접 방류 지역에서는 직접 방류가 가능하겠지만 하수 처리 관내 인경의 하수 관로로 연결하겠죠. 그래서 배출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요 배슬러지 배출 수지 요걸 우리가 조정시설이라고 한다. 자, 조정시설이라고 한다. 이쪽은 슬러지 처리 시설, 정수 처리 시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일반적인 정수 처리 공정인데 여러분들이 정수 처리 공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각각의 공정이 있죠. 각각의 공정의 원리, 단위 공정의 원리, 그리고 설계 기준, 자, 그리고 약간 종류도 있겠죠? 원리, 종류별 원리가 되고 설계 기준, 그 다음 설계해서 시설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침전지인 경우에는 뭐가 있죠? 단락류, 그죠? 여과지 뭐가 있죠? 일이 저하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각각의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점, 운영 시 문제점. 자, 문제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제목 잡는 요령이 있죠, 그죠? 원인, 문제점, 대책. 이와 같이 간다, 그죠? 원인, 문제점, 대책. 자, 이렇게 간다, 그죠?
자, 대책에서는 자체적인 대책, 그 단위 공정 자체의 문제에 의한 대책이 있겠고, 그 다음 자체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문제, 원수 수질이 안 좋다라든가, 그죠? 앞에 전단의 공정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각각에 대한 대책까지 우리가 넓게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수정부터 쭉 해가지고 원리, 설계 기준, 운영식 문제점 이와 같이 숙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정수처리 공정인데 원수 수질이 안 좋다. 자, 원수 수질이 안 좋다라고 하면 원수의 우리가 일반 정수처리 공정에서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면은 콜로이드 물질, 그죠? 탁도, 콜로이드 물질이 있겠고, 그 다음, 일반적 이 안에 포함되겠지만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지아르디아 포낭, 크립토스포리디움, 이런 병원성 미생물들이 있다. 그 외의 물질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제거가 안 된다. 그 외의 물질들. 바로, 속도, 냄새, 맛이 이상하다. 냄새 막 흙냄새가 난다.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정수처리 공정 가지고는 제거가 안 된다.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놈도 있겠죠. 놈 물질들. 놈 물질 많이 들어온다. 얘도 제거가 안 된다. 일반적으로. 자, 그 외에도 조류, 그죠? 남조류가 들어온다. 또는 비조류가 들어온다. 조류가 들어와서 각 처리 공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조류가 들어오게 되면은 냄새 원인 물질이 되죠. 맛, 냄새. 그리고 조류 독소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기존 정수 처리 공정 갖고 대응이 안 되니까 추가로 우리가 고도 정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고도 정수 처리. 여과까지 끝낸 다음에 여기 추가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추가를 하는데 고도 정수 처리. 가장 대표적인 게 활성탄. 자, 활성탄이 있다라는 거죠. 활성탄. 자, 활성탄만 가지고 부족하다. 앞에 오존 처리한다. 물론 오존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오존 활성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추가로 플러스 AOP까지 할 수도 있다. 그죠? 고도 산화 공정. 자, 멤브레인 막여과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자, 이와 같은 공정들을 더 추가를 해서 얘네들을 잡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도 처리 공정이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그 전통적인 정수 처리 공정에서 제거하는 물질들, 바로 얘네들이죠. 얘네들 이외에, 그래서 기존에는 경화성 미생물만 우리가 일단 그 응용을 안 하게 되면 안전하다. 그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봤는데, 이 물질들은 그게 아니라 좀 더 수돗물의 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들이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 또 좀 더 추가를 하면 철망간이 있었죠? 철망간. 철망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자, 철망간도 뭐 대상 물질이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수 처리 공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추가로 좀 조류가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기존의 정수장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기존 처리장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보면, 먼저 착수정에서 전염소 처리.
자, 그래서 만 냄새 물질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여기서부터 좀 산화시켜 간다라는 거죠. 전염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자, 하지만 남조류가 고농도로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조류가 파괴가 되는 과정에서 만 냄새 물질들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해지거나 심하면 이제 조류 독소 물질들이 더 증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활성탄, 그죠? 여기다가 분말 활성탄, 그죠? PAC를 주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PAC, 분말 활성탄은 용해성 물질들, 반응성 물질들에 대해서 흡착능이 아주 뛰어난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조류와 관련된 물질들만 냄새라든가 조류를 흡착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만 흡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염소와도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염소와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류를 위해서 분말 활성탄을 주입하는 경우는 전 염소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전 염소를 중단을 하고 바로 중염소, 여가지 앞에서 중염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조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응제 침전 할 때 조류에 의해서 pH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pH 조정을 해준다라든가, 그래서 인핸스드 코아귤레이션 해준다라든가, 또는 응집 보조제 등을 통해서 응집 효율을 높여주고, 여과지는 조류에 의해서 금방 폐색이 되겠죠, 그죠? 폐색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세척 주기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준다라든가, 다층 여과, 그죠? 또는 표면 삭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준다. 그렇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CT가 맞춰줄 필요가 있다. 고도정수 처리 해줄 필요가 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정수 처리 과정 전체에서 살펴볼 내용이고, 여기다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바로 막여과를 이용해서,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수를 담수화하는 방법까지도 이 정수처리 전체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특히 이 해수 담수화, 이거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 미리 좀 보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머릿속에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얘는 설계를 어떻게 하더라, 설계 기준은 뭐더라, 그죠? 원리는 어떻게 되더라, 원리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더라, 그죠? 운영시 문제점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더라, 그죠? 특히 여과지에서 운영시 문제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죠.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부수두에 의한 에어바인딩, 그죠? 공기장애, 이런 것이 많이 출제되고, 그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원리, 설계 기준, 운영시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설명한 거, 요 기출문제예요. 그죠? 기존에 한 3번 정도 출제됐죠. 전체, 일반적인 정수처리 공정 전체를 그리고 각 공정별 원리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요약해서 원리, 설계 기준, 운영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착수정은 별도의 원리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호나지, 그죠? 호나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나지에서 우리가 먼저 다루는 내용이 전기 이중층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데, 전기 이중층, 우리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 이중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콜로이드 물질. 자, 콜로이드 물질. 얘는
앞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주 미세한 물질이다. 0.1에서, 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요번에 강의 노트, 예전 것도 그랬던 것 같은데, 보니까 수식들이 조금 깨져 있더라고요. 그죠? 그죠? 깨져 있죠. 그죠? 자, 그게, 아래 한글을 PDF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호환성 문제 때문에 깨진 것 같더라고요. 인쇄하기 전에. 자, 그래서 그 깨진 부분들은, 원서에 다 있죠. 수식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쓰니까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이게 PDF로 전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전기중층. 자, 콜로이드는 미세한 물질이다. 0.1에서 0.001 마이크로미터 정도 직경이 이 정도 되는 아주 미세한 물질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커에다가 실을 담았을 때 콜로이드 물질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 가만히 놔두면 얘네들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밑전에서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전하에 의해서 반발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반발력. 그리고 입자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또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죠. 그죠? 반델바스 힘이 작용을 한다. 자, 그리고 중력. 이 세 가지 힘이 작용을 하는데 얘네들이 아주 미세하다 보니까 그 값들이 즉 반발력이 커져서 평형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즉 서로 가까워져가지고 당기는 게 아니라 그 힘들이 평형을 이룬다. 자, 평형을 이루다 보니까 입자들이 물에 이렇게 부유해 있다라는 거죠. 가라앉지 않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자들이 서로 만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입자가 만나서 플럭이 커지게. 플럭이 커지면은 자중을 가져서 가라앉게 되겠죠. 자, 그래서 콜로이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플럭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이중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기이중층. 이 콜로이드 입자를 크게 확대를 해서 우리가 단면을 4분의 1 등분해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봤다라고 하면 이 입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이와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깥쪽에 플러스 전하들이 달라붙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달라붙는다. 그 밖에는 다시 마이너스 전하들이 또 달라붙겠죠. 그죠? 자, 그래서 콜로이드는 이 자체 입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바깥층에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층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요 층, 이걸 우리가 고정층이라고 합니다. 이걸 고정층이라고 합니다. 자, 고정층의 밖에는 다시 다른 색깔로 할까요? 자, 밖에는 다시 플러스. 얘보다 그 밀도가 높진 않겠지만, 그죠? 밀도는 낮겠지만, 듬성듬성 이렇게 플러스 층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중간에는 마이너스도 뭐 끼어 들어가고, 바깥으로 멀어질수록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혼재되어 있는 이런 층이 있을 것이다. 거죠. 자, 그래서 고정층 바깥쪽에는 이와 같이 분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분산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콜로이드 입자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위를 측정해 보면 가장 셀 텐데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위값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위를 우리가 측정해 보면 자,
이와 같이 떨어진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전위를 갖는데, 이 입자를 우리가 이렇게 딱 잡고,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입자를 잡고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요 고정층은 반드시 따라오겠죠. 그죠? 같이 이동할 겁니다. 하지만, 고정층 여기서 딱, 우리가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층에 같이 딸려서 이동하는 층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층이, 대충 한 요 정도에 존재한다. 요 정도 층은 이동을 할 때 같이 따라다닌다. 그 층을 바로 우리가 전단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면을 전단면. 자, 전단면. 그리고 그 전단면에서 측정한 전위를 우리가 바로 요 값이 되겠죠. 요 값. 요 전위를 우리가 제타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타전위. 자, 그래서 전기 이중층이어 가지고 고정층과 분산층 두 층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콜로이드 입자들이 서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반발력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인력 자체 반대박스 힘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뭉치게 된다. 그러면 그 반발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타전위가 되기 때문에 제타전위를 줄여줘야 된다. 바로 줄여주는 방법이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전하 물질,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 물질을 주입을 해주게 되면은 이 전하가 중화가 되겠죠. 그죠? 중화가 되면서 전위가 쭉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쭉 떨어지게 되면 반발력이 같이 떨어진다. 반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자들끼리 서로 뭉치게 된다. 자, 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잘 안 뭉치겠죠. 자, 그래서 살살 저어줘야 됩니다. 살살 저어주면 지네끼리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까워지면 딱 붙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플럭들을 만드는 게 바로 응집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응집의 원리, 그러니까 전기 이중층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자, 고정층, 분산층, 그리고 제타전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응집제를 넣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 콜로이드 물질들이 입자를 만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 그리고. 자, 제안사항 보겠습니다. 자, 응집제를 계속해서 주입을 했다. 중화를 시켰다. 근데 거기다 더 넣었다. 응집제를 계속 더 주입을 하게 되면 역으로 응집제에 의해서 바깥쪽이 다시 플러스 전압을 띠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전위가 올라간다는 거죠. 중화가 됐던 게 다시 플러스 전화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쭉 다시 올라가서 반대로 전위를 갖게 되는데, 자, 이러한 현상, 이걸 우리가 전화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 뒤에서 다시 설명할 텐데요. 자, 그래서 전화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콜로이드 물질 입자들이 뭉쳤다가 다시 해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응집제를 넣을 때는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넣어야 됩니다.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넣으면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죠?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드는 약품을 굳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자, 약품 값을 아끼기 위해서 이 적정량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넣게 되면 역으로 다시 전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화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정 응집제를 주입해야 되는데, 적정 응집제를 어떻게 주입하는가 보면 우리가 자 테스트를 실시를 한다라는 거죠. 자 테스트, 얘는 비커에다가 여러 세트의 비커를 준비를 하고 각각 시료를 채우죠. 자, 시료를 채운 다음에 응집제를 조금씩 늘려갑니다. 자, 맨 첫 비커에는 응집제를 안 넣고, 그 다음에 응집제 조금 넣고, 여기는 더 많이 넣고, 더 많이 넣고, 더 많이 넣고. 그죠? 자, 이와 같이 응집제를 단계적으로 주입을 한 후에, 그 다음 교반을 해주는 거죠. 쭉 교반을 해서 얘네들이 잘 섞이게 한 다음
그 다음, 가만히 가라앉힙니다. 가만히 가라앉히게 되면은, 층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맑은 층과 이 가라앉은 층의 경계가 보이겠죠. 맨 처음엔 없고, 그 다음에는 경계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경계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더 낮아지고, 위에 맑은 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느 단계부터 다시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지점, 그죠? 요 지점이 바로 적정 응집제 주입량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료 대비 응집제 주입량을 가지고 그 비를 구해서 우리가 정수장에서도 같은 비율로 응집제를 넣게 된다. 이게 바로 자테스트다라는 거죠. 자, 요 자테스트도 기출문제예요. 출제됩니다. 자테스트에 대한 문제. 자테스트를 실시하는 그 목적, 그리고 방법, 그죠? 또 실험이니까, 그죠? 실험 방법, 그리고 그 특징, 그 다음에 활용 방안, 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제한사항,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하지만 요 자테스트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테스트의 문제점은 이걸 실시간으로 매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루에 한두 번밖에 실시를 못한다. 자, 그런데 원수 수질은 물론 찹수정에 어느 정도 용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는 않지만 수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수질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테스트를 대신 여기서 보완했다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SCD라는 계측 장치가 있습니다. 자, SCD 얘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적정 응집제 주입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SCD를 계측을 하고 그 응집제를 자동 주입할 수 있는 응집제 자동 주입 시스템, 이걸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또는 파티클 카운터. 카운터도 같이 우리가 파티클들 직접 계수를 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것도 같이 우리가 계측을 해서 상관관계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대규모 정수장에서는 응집제 자동주입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수량, 수온, pH, 알칼리도, 전기전도도. 자, 이거 5개 항목 외워두세요. 다시 수량, 수온, pH, 알칼리도, 전기전도도. 이 5가지 항목. 얘네들이 응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에요, 다. 자, 얘네들을 계측을 해서 얘네들 값을 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적정 응집제 주입량을 결정을 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더불어서 SCD, 파티클 카운터를 이용한 실시간 자동운전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응집제 주입량, 적정 응집제 주입량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한 사항을 쓸 수 있겠죠.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74회 정수처리 공정에서 응집 이론 및 응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제타 전이와의 관계를 설명하여라라는 25점 문제를 출제했는데, 정수처리 공정에서 응집 이론, 요거죠. 응집 이론. 영향 미치는 인자, 뒤에서 보겠습니다. 제타 전이, 요거죠. 그래서 25점 문제니까, 서론, 결론 0.5, 0.5 하고 본론에 대제목 잡아서 3페이지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16회 SCD, 여기에 별도로 또 출제가 됐고요. 최근 출제가 됐는데, 자, SCD 그 교과서에 있습니다. 본서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중요한 것은 SCD의 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SCD를 우리가 왜 측정을 하는지, 목적이죠. 어디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계측 장비인지, 그죠?
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해서 10점짜리 문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속도경사. 자, 급속 혼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 이중층에서 응집제를 적정량을 주입해야 된다는 데는 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응집제는 그냥 마냥 넣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적정량을 넣어야 되는구나. 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 운전 인자로 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섞어줘야 되죠. 혼합을 시켜줘야 된다. 잘 혼합을 시켜줘야겠죠. 그냥 넣는다고 이게 응집제가 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혼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얼마나 혼합을 시켜줘야 되느냐. 교반장치를 우리가 정수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교반장치를 어떤 교반장치를 어느 정도의 교반력을 갖는 교반장치를 설계를 해야 되느냐. 바로 교반장치를 설계하는 설계인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물의 흐름이 있다, 스트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쭉 물이 흘러간다. 자, 요거를 우리가 도로처럼 차선을 만든다. 차선을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이렇게 만들었다. 콜로이드 입자하고 응집제가 각각의 차선을 달린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콜로이드 입자가 이와 같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다른 차선에 응집제가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네가 다 각 차선이 똑같은 속도로 흘러간다 라고 하면 이 거리가 좁혀지질 않겠죠. 그죠?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응집제하고 콜로이드가 만날 수가 없다. 얘네들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얘는 좀 빨리 가고, 그죠? 얘는 좀 천천히 가고, 그죠? 얘는 뭐 더 천천히 가고, 그죠? 얘는 더 천천히 가고, 얘는 아주 천천히 가고, 그죠? 자, 이와 같이 서로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면은 거리가 좁혀져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속도의 경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속도의 경사가 존재를 해야 얘네들이 만난다. 경사차가 크면 클수록 잘 만나겠죠. 그죠? 그죠?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봤는데 똑같이 우리가 하나의 반응조에서 이렇게 교반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얘네들 이동을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뒤죽박죽이 돼야 된다. 그걸 바로 우리가 속도 경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식으로는 G라고 우리가 쓰는데, 자, 점성계수에다가 물의 최적, 분해, P, 소요 동력을 얘기합니다. 자, 물의 점성은 그 수온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온이 낮다 라고 하면 점성계수가 높아지죠. 그죠? 즉, 수온이 낮아지면 동절기 물이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 잘 섞이지가 않겠죠. 그죠? 하절기는 점성이 떨어지니까 잘 섞이겠죠. 그죠? 바로 수온에 대해서 최적은 물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물량에 들어가는 동력, 소요 동력. 단위 물량 분의 소요 동력. 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G값, 속도 경사는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V분의 P, 이거를 우리가 교반 에너지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교반 에너지 값이 크면 클수록 속도 경사는 커진다. 그죠? 들어간 교반을 많이 해주면 속도 경사가 커진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교반 에너지가 커지면 입자끼리 잘 만나게 되는데 입자의 접촉 횟수,
입자의 접촉 횟수는 n으로 우리가 나타내고요. 얼마만큼 커지느냐 보면 6분의 입자 n1이라는 입자와 n2라는 입자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입자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입자의 직경의 합의 세제곱에 비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보면 G가 빠졌네요. 가운데 G가 있죠, 그죠? G. 자, G 곱해주고 그 다음에 입자의 직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입자가 크면 클수록 잘 만나고, 그죠? 잘 만나고 그 다음에 G 값이 크면 클수록 입자의 접촉 횟수는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점성계수도 작용하겠죠, 그죠? G값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입자의 접촉 횟수는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원리고 그러면 그 G값, 속도경사 값을 우리가 설계값으로 얼마를 가져가면 되느냐라는 거죠. 설계 값에 대해서 보면 G값은 우리가 시간의 역수 개념의 단위가 되고요. 다음 T, 접촉 시간. 얼마나 섞어줘야 되느냐. 접촉 시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G값은 300에서 800 정도 되고 T는 20에서 40초 정도 된다. 자, 이게 일반 혼화 방법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알럼을 물에다가 녹여주면, 항상 알루미늄을 물에다 녹여주면, 그러니까 염이죠. 알루미늄, 이온. 얘가 플러스 전을 갖는 물질이죠. 그죠? 얘가 콜로이드 물질하고 바로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중화가 되는데. 근데 얘를 물에다가 녹이면 1초 이내에 얘가 금속 수산화물을 형성합니다. 바로 알럼만이 아니라 우리가 철염이든 이런 응집제를 넣게 되면 응집제를 넣게 되면 얘가 수산화물을 형성합니다. 자, 얘와 같이 금속 수산물을 형성하는데 얘는 바로 반응을 하지 못하죠. 그죠? 중화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얘 자체가 침전성을 갖기 때문에 얘가 가라앉기는 합니다만 자, 얘가 1초 이내다. 1초 이내. 1초 이내에 이와 같이 금속 수산물을 형성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콜로이드 입자하고 중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1초 이내에 만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접촉 시간, 얘를 1보다 작게, 1 이내, 1초 이내로 가져가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T를, 우리가 GT 곱해서 그 하나의 값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작아졌다. 40에서 1로 작아졌다는 얘기는 얘를 더 키워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얘를 바로 1000에서 한 1500 정도로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해주는 방법이 급속혼화입니다. 급속혼화. 자, 그래서 일반 혼화와 급속혼화의 차이. 즉, 일반 혼화의 문제점은 바로 이와 같이 금속 수산화물 1초 이내에 형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집 효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응집제를 넣어서 얘네들이 전화 중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1초 이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급속혼화다라는 거죠. 바로 혼화지의 운영상의 문제점, 기존 종래의 기존 시설들의 혼화지의 문제점, 우리 기술진단 해봤더니 이와 같이 접촉 시간이 길더라, G값이 낮더라,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효율 향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바로 급속혼화를 실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급속 혼화. 그러면 당연히 일반 혼화 방식과는 다르겠죠. 일반 혼화는 기계식, 수류식,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얘는 좀 더 고속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기계식, 수류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인라인 기계식, 인라인 고정식, 가압수 확산식, 그다음에 파이프 격자식. 물론 실제 정수장에 가보면 메이커에서 만드는 기성품으로 브랜드명들이 있어요. 뭐 워터챔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채점 기준이 시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강의 노트에도 나와 있는 각각의 그런 혼화 형태들을 답안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급속 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일반 혼화는 그러면 응집이 안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일반 혼화로 해도 응집이 된다. 하지만 얘는 금속 수산화물, 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금속 수산화물이 가라앉으면서 쭉 가라앉으면서 콜로이드 물질들을 같이 흡착을 해서 또는 같이 가라앉는 거죠, 그죠? 채걸음 현상에 의해서 쭉 같이 가라앉는다. 공칭이 된다는 거죠. 그런 원리로 침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채걸음 현상, 얘는 전하 중하에 의한 극단적으로 나누면 전하의 중하에 의한 침전이 된다는 거죠. 형태, 응집 형태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자, 얘는 채걸음 현상이다. 채걸음 현상이다라는 얘기는 금속 수산화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집이 잘 되겠죠, 그죠? 그 얘기는 결국 응집제를 많이 넣어야 된다. 많이 넣어서 금속 수산물을 많이 만들어야 침전이 잘 된다. 그만큼 응집제가 많이 들어간다. 응집제가 많이 들어가서 침전물이 많이 생겼다. 즉 슬러지도 많이 발생한다. 비경제적이다라는 거죠. 자, 요게 우리가 혼화지에서의 속도경사 설계 값이고요. 자, 후단에 이와 같이 응집제를 만나게 한 다음 그 다음에 후단에 플록 형성지가 옵니다. 플록 형성지에서는 이미 콜로이드 물질이 어느 정도 핵을 만든 상태에서 다른 이 콜로이드 물질들하고 만나게 해서 점점 플록 사이즈를 키우는 그런 공정이 바로 플록 형성지입니다. 직경이 크면 클수록 잘 가라앉기 때문에, 자, 플록 형성지도 바로 이 G값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설계 기준이. 플록 형성지. 자, 플록 형성지. G값. G는 20에서 75 정도가 되고요. GT는 G하고 T를 곱해준 값으로는 2 곱하기 10에 4승에서 2 곱하기 10의 5승. 자, 그 다음에 GTC로도 우리가 나타내는데, C는 물의 총 최적분의 플록의 최적을 나타내고요. 1 곱하기 10의 6승. 자, 이게 바로 완속 교반. 우리 플록 형성지의 완속 교반의 지표, 운영 지표 또는 설계 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혼화지에서 이와 같이 높은 G값으로 교반을 해준 다음에 후단에 플록 형성지로 물이 넘어오는데, 이렇게 1000에서 1500에서 갑자기 20에서 75 이렇게 낮추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플록 형성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앞쪽에 들어오는 거는 좀 높은 값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한 75 정도로 운전을 하고, 후단은 최대한 20으로 맞춰주고, 중간은 한 50 정도 되겠죠.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G값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운전을 하면 효과적일 겁니다. 자, 이 방법이 바로 점강식 응집 또는 점강식 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플럭 형성지에서 효율 향상 방법, 방안이 되고요. 자, 제한사항 보겠습니다. 혼화지에서 급속 혼화가 불가한 경우, 그죠? 이와 같은 급속 혼화가 불가한 경우는 가수분해 반응이, 우리가 응집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급속 혼화가 필요한데, 가수분해 반응이 필요 없는, 즉 급속 혼화가 필요 없는 응집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pH의 폴리염화 알루미늄이죠.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응집제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고분자 응집제죠. 자, 그래서 일반 혼화를 해도 됩니다. 급속 혼화가 필요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속 혼화가 불가한 경우는 응집제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물론 가격이 비싸니까 일반적인 응집제보단 뭐 고려해야겠죠. 예전에 pH라고 썼어요, 얘도, 그죠? L자를 안 붙였는데 분말성탄도 pH라고 쓰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요즘은 PH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럭 형성제 경우 점강식 응집, 운전 이거 필요하다. 이거 제한사항에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테스트로 우리 앞에서 한 제한사항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우리 응집제 적정 주입량을 결정할 때 자 테스트를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자 테스트는 한계가 있다. 바로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정 응집제 자동 주입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대형 정수장에서는 5가지 파라미터로 운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5가지 파라미터 다시 수량, 수질, pH, 수온, pH, 알칼리도, 정전도, 그죠? 전기전도도 높다는 얘기는 용해성 물질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걸 나타내는 거고. 자, 이 5개 파라미터로 운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해서 우리가, SCD 또는 파티클 카운터 등을 가지고, 계측치를 가지고 같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운전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 제한사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어떻게 써야 된다? 내가 해봤더니 이 5개 파라미터에다 SCD와 파티클 카운터 값을 계측치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구해서 운전해봤더니 더 정확하더라.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출제빈도 매우 높은 문제고요. 72회 병렬로 설치된 침전지 또는 여과지에 유량 변동에도 가능한 한 전체지에 유량을 균등하게 유입시키는 방법. 병렬로 일반적으로 계열운전이 되죠. 자, 쭉 이렇게 계열운전이 된다. 착수정이 있다. 그죠? 여기는 침전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착수정이 아니라 앞쪽에 플럭 형성지가 왔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침전지로 넘어간다. 넘어갈 때 바로 이 유입구, 그죠? 균등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위어 조절을 해주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균등 분배를 해주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 117회도 한번 출제됐어요. 저번이죠. 정수장 플럭 형성지 유입구 설계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시설 기준에 있는 내용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76회 속도경사 G와 응집 혼화 시간 T, 응집 효율에 대한 내용. 76회 급속 혼화, 77회 속도경사, 84회 속도경사, 90회 속도경사. 자, 급속 혼화 또는 속도경사로 문제 출제가 됐는데 정답은 같아야 됩니다. 자, 급속 혼화로 출제가 돼도 같은 정답이 나와야 되고 속도경사로 나와도 같은 답이 나와야 된다. 다음 96회 플럭 형성지 침전지 및 여과지 유입수로 유입구 설계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유입량 배분 방식의 장단점. 자, 요거 같은 72회, 96회, 117회 같은 문제예요. 시설 기준 한번 참고하시고. 96회 속도경사, 105회 속도경사, 109회 점강식 응집 요거 한번 출제됐고, 그 다음 109회 속도경사, 110회 가압수 확산에 의한 혼화 요거 출제됐습니다. 가압수 확산에 의한 혼화 방식별 특징
시설 기준에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자 114의 속도경사 117에 앞서 봤고요.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 속도경사 또는 급속훈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10점짜리 단답형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 그죠? 그럼 답안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출제되는 유형이 바로 블록 형성지 또는 여러 가지 유입구 설계 방법에 대한 내용. 요거 시설 기준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거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이 가압수 확산의 혼합 같이 혼합 방식에 대해서도 묻는 문제가 나왔다. 하지만 출제 빈도는 낮다. 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속도 경사에 대해서는 아주 자주 묻는다. 자, 각각에 대해서 5분 답안 만들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